혹시 당신이 평생 답을 찾으려고 고민했던 문제들이 애초에 답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였다면 어떨까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행복이란 무엇일까? 선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인간은 수천 년 동안 이런 질문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답을 찾으려 했고, 종교와 과학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의 한 철학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쩌면 우리가 풀려고 했던 철학적 문제 대부분은 진짜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답을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철학을 단 한 문장으로 끝냅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이 말을 남긴 사람은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입니다. 20세기 철학에서 가장 독특하고 강렬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철학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논리철학논고라는 매우 짧고 난해한 책 한 권으로 현대 철학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의 출발점이 철학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1889년 오스트리아 빈의 매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당시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철강 사업가였고, 집에는 음악가와 예술가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습니다. 브람스와 같은 음악가들도 그의 가족과 교류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부와 화려한 환경이 비트겐슈타인에게 행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삶에는 언제나 불안과 고독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극도로 예민했고 자신에게 엄격했으며 삶과 죽음, 인간의 도덕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처음부터 철학자가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가 처음 관심을 가진 것은 공학이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독일과 영국에서 기계공학과 항공공학을 공부했습니다. 비행기의 프로펠러와 엔진을 연구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학을 공부하다 보니 점점 수학의 기초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학은 어떻게 가능한가? 논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명제를 참이라고 말할 때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따라가던 비트겐슈타인은 결국 철학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논리학자였던 버트런드 러셀을 찾아갑니다. 러셀은 처음에는 이 이상한 오스트리아 청년이 천재인지 괴짜인지 판단하기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비트겐슈타인의 비범함을 알아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을 단순히 지식을 얻는 학문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철학은 삶 전체를 걸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그는 오스트리아군에 자원 입대합니다. 전쟁터에서도 그는 작은 수첩을 들고 다녔습니다. 한쪽에는 군대 생활과 개인적인 생각을 기록하고 다른 쪽에는 논리와 언어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적었습니다.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전쟁터에서 그는 이런 질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무엇인가? 언어는 어떻게 세계를 표현하는가? 우리가 의미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그 질문에서 탄생한 책이 바로 논리철학논고입니다. 이 책의 첫 문장은 매우 유명합니다. 세계는 일어나는 모든 것이다.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 우리는 보통 세계라고 하면 산과 바다, 사람과 건물, 별과 지구 같은 사물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은 세계를 단순히 사물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사실의 집합이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방 안에 책상과 사과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책상도 존재하고 사과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책상, 사과라는 물건이 아닙니다. 사과가 책상 위에 있다.
이것이 하나의 사실입니다. 사과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면 세계의 상태는 달라집니다. 사과와 책상이라는 물건은 똑같이 존재하지만 두 대상의 관계가 달라진 것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세계를 이런 식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세계는 사물들의 목록이 아니라 사물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관한 사실들의 총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가장 유명한 이론이 등장합니다. 그림 이론입니다. 그는 언어가 세계를 그림처럼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그림이라고 해서 실제 그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법정에서 사고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장난감 자동차 모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빨간 자동차는 실제 자동차를 나타내고 파란 자동차도 다른 자동차를 나타냅니다. 모형 자동차를 특정한 위치에 놓으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모형과 실제 자동차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플라스틱 장난감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자동차입니다. 그런데도 모형이 사고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둘 사이에 구조적인 대응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과가 책상 위에 있다. 이 문장에서 사과라는 이름은 실제 사과를 가리키고 책상이라는 이름은 실제 책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문장 안에서 사과와 책상이 맺고 있는 관계가 현실에서 두 대상이 맺고 있는 관계와 대응합니다. 그래서 문장은 세계의 모습을 하나의 그림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그림 이론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장을 들었을 때 머릿속의 상황을 떠올릴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고양이가 의자 위에 앉아 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하나의 장면을 떠올립니다. 고양이가 있고 의자가 있고 고양이가 의자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고양이가 의자 위에 있다면 이 문장은 참입니다. 고양이가 없다면 거짓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장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전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의미 있는 명제는 세계의 가능한 상황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철학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은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존재란 무엇인가?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질문을 의심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과가 존재한다고 말할 때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직접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존재라는 말을 하나의 사물처럼 바꾸어 질문합니다. 존재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는 마치 세상 어딘가에 존재라는 신비한 것이 따로 있고 철학자가 그것을 찾아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우리에게 착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또 이런 표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철수가 간다. 시간이 간다. 두 문장은 문법적으로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시간도 철수처럼 어디론가 움직이는 것처럼 상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두 문장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철수는 공간 속에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갈 수도 있고 방에서 밖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여행 가방을 들고 어디론가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법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 현상이 같은 종류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바로 이런 곳에서 철학적 혼란이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어의 겉모습만 보고 서로 완전히 다른 문제를 같은 종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철학의 임무는 세상에 새로운 이론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은 오히려 언어를 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엉켜버린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내듯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분석하여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을 말할 수 없는지
명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의미 있는 문장이 세계의 사실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런 문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을 돕는 것은 선하다.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다. 이 음악은 아름답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삶에는 의미가 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사과가 책상 위에 있다라는 말보다 인생에서는 훨씬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과가 무엇인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상이 무엇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을까요? 무게를 잴 수 있을까요? 길이나 온도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아름다움은 어디에 존재할까요? 그림의 어느 부분을 가리키며 바로 여기에 아름다움 37g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비트겐슈타인은 사랑이나 윤리, 아름다움 같은 것이 아무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서 그의 철학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윤리와 사랑과 아름다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에 가깝습니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윤리나 종교, 삶의 의미와 같은 것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자연과학의 사실을 설명하듯 말하려는 순간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물의 끓는 점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실험실에서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 선하게 사는 것이 옳다는 문장을 망원경이나 현미경으로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그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삶의 의미를 하나의 공식으로 만들고 행복을 하나의 법칙으로 만들고 선과 악을 수학 문제처럼 설명하려 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바로 그 지점에서 멈추라고 말합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명료하게 말하라.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말하려고 하지 말라. 그것은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 생각은 그의 유명한 구분으로 이어집니다. 말하는 것과 보여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으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도 있습니다.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설명해 보라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단어를 사용해도 사랑 그 자체를 온전히 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아픈 가족을 밤새 돌보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압니다. 설명을 듣지 않아도 무엇인가가 보입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도 없는데 어려운 사람을 돕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압니다. 말로 정의하지 않아도 어떤 가치가 드러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세상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어쩌면 이런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 논증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 그래서 논리 철학 논고에는 놀라운 문장이 등장합니다. 세계가 어떻게 있는가는 더 높은 것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그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그 문제 자체가 사라졌다는 데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의미에 대한 정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책에 정답이 있을 것 같고, 어떤 철학자가 정답을 알고 있을 것 같고, 누군가 하나의 문장으로 삶의 비밀을 알려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을 따라가 보면 전혀 다른 가능성이 나타납니다. 어쩌면 삶의 의미는 설명해야 하는 문장이 아니라 살아내야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행복 역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사랑은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인지 모릅니다. 선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선하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에 완벽한 논리적 증명을 요구한다면 끝없는 논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언어보다 먼저 무언가를 느끼게 됩니다.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신비는 바로 이런 영역과 연결됩니다. 그는 신비로운 것은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뜹니다. 창밖으로 빛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고 새가 날아가고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와 헤어지고 기뻐하고 슬퍼하며 살아갑니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설명하기 어려운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엇인가가 존재하는가? 왜 내가 존재하는가? 왜 우리는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 과학은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나이를 연구할 수 있고, 별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설명할 수 있고,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세계가 존재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인간이 이 경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논리철학논고의 마지막 명제에 도착합니다. 책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유명한 문장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처음 들으면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모르는 것은 입 다물어라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침묵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침묵에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말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태도입니다. 사랑을 완전히 정의하지 못한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름다움을 숫자로 측정할 수 없다고 해서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삶의 의미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삶이 무의미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일수록 말로 완전히 붙잡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말을 너무 믿습니다. 이름을 붙이면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를 내리면 본질을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것을 소유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에는 설명보다 훨씬 큰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았을 때의 감정, 아이의 얼굴을 처음 바라보는 순간, 오랫동안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 죽음을 앞둔 사람이 느끼는 삶의 소중함, 혼자 밤하늘을 바라보며 느끼는 경이로움. 이런 순간들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설명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멀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언어에 대한 철학이면서 동시에 삶에 대한 철학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문제에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질문에는 답을 만들려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먼저 들여다보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문제가 실제 현실의 문제인지 아니면 언어가 만들어낸 혼란인지 구분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는 억지로 답을 만들어내지 말라고 합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바라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많습니다. 누군가를 잃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수많은 위로의 문장을 찾습니다. 힘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하지만 때로는 어떤 말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조용히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는 것이 100마디 말보다 깊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삶이 무너진 사람에게 인생의 의미를 설명하는 철학. 강의보다 함께 있어주는 침묵이 더 큰 의미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마지막 문장은 어쩌면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지 말 것. 모든 것에 답을 만들려 하지 말 것. 말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정확하게 말할 것. 하지만
말이 닿지 않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도 인정할 것. 그리고 그 앞에서는 잠시 침묵할 것. 비트겐슈타인은 논리 철학 논고를 완성한 뒤 정말로 철학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철학계를 떠났습니다. 막대한 유산도 상당 부분 포기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으며 정원사 보조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철학의 슈퍼스타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의 초기 철학에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언제나 세계를 그림처럼 묘사하는 데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질문도 하고, 명령도 하고, 농담도 하고, 약속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감탄도 합니다. 문 닫아줘. 이 문장은 세계를 그림처럼 묘사하지 않습니다. 생일 축하해. 이 말도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문장이 아닙니다. 언어에는 훨씬 다양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결국 다시 철학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후기에 이르러 자신의 전기 철학을 크게 수정합니다. 훗날 그는 언어의 의미는 세계와의 고정된 대응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그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언어 게임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젊은 비트겐슈타인이 우리에게 던진 하나의 강력한 질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정말 현실의 문제인가? 아니면 언어가 만들어낸 문제인가?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당신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까지 억지로 설명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말을 합니다. 설명하고, 판단하고, 규정하고, 정답을 내리려 합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실패했다. 내 인생은 잘못되었다. 행복은 이것이다. 사랑은 이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붙여놓은 단어가 현실 그 자체는 아닙니다. 때로는 이름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판단을 멈춰야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가장 분명하게 느껴지는 진실도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말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을 완벽하게 정의하지 못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행복의 공식을 알지 못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지 못해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비트겐슈타인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깊은 메시지는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그 한계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 멈추는 곳에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설명이 아니라 조용히 바라보는 태도인지도 모릅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 논고는 이 문장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진짜 생각은 바로 그 침묵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무언가를 너무 많이 설명하려 애쓰고 있었다면 잠시 말을 멈춰 보십시오.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었다면 그 판단에 사용한 단어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반드시 하나의 정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그 생각에서도 잠시 벗어나 보십시오. 모든 질문에 답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감정을 설명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삶에 하나의 공식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것은 말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끝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아름답습니다. 말이 끝나는 곳. 어쩌면 그곳에서 비로소 삶이 시작됩니다.